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그 조경식재 부분을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조경식재 부분은 조경의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은 조경식재의 일반적인 이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식재 일반 이론에서 식재 효과는 무엇인지, 또 배식의 원리라든가, 또 식재를 하기 위해서 뭐 식생과 토양의 관계를 또 알아야 좋은 그 수종을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일반론적인 것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조금 더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자, 식재 일반에서는 뭐 식재를 왜 하냐, 우리가 조경 식재를 왜 하냐,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식재를 이제 이해할 때 식재의 의미다 그러면 조경에 있어 식물을 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또 생태적으로 이용하여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한 식물 이용 계획이다. 뭐 이제 식재를 이야기할 때, 의의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비네트라는 사람이 이제 식재 효과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식재 효과를 구분을 해놨어요. 이제 그 5가지가 건축적 이용 효과, 공학적 이용 효과, 기상학적, 미적, 푸르름 효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적 이용 효과라는 거는 그 식재를 통해서 사생활을 보호하는 거죠. 어떤 시각적인 격리를 함으로 인해서 시각적 격리가 사생활을 보호하게끔 하는 거죠. 사생활 보호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글씨를 좀 잘 쓰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항상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시각적 격리다. 예, 사생활 보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그 조경 식재를 통해서 차단하고 은폐하고 그죠? 시각적인 어떤 격리가 다 주는 거죠. 또 공간을 분할하는 거죠. 식물의 어떤 벽을 이용해서 바닥이라든가 천장에 공간을 부여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식물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배치하면서 시선을 유도하고 또 이렇게 동선을 유도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건축적인 이제 어떤 이용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공학적인 이용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 통행을 조절하는 거죠. 통행을 조절을 한다든가, 뭐 또 토양 침식, 음향 조절, 뭐 토양 침식은 보통 우리가 지피류를 식재를 함으로써 토양 침식을 막게 되죠. 토양 침식. 낮추게 되는 겁니다. 뭐 음향을 조절한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식재 높이와 뭐 위치, 폭, 밀도 등에 의해서 또 음향 조절을 하게 될 거고, 대기를 정한다든가 뭐 그런 거죠. 또 섬광, 빛을 차단한다든가 반사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공학적인 되는 거고, 기상학적인 것은 그 도시의 뭐 태양 복사열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거죠. 녹음수라든가 그늘을 제공함으로 인하여서 태양 복사열을 조절하는 거죠. 녹음수, 그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태양 복사열. 제가 이걸 하나씩만 그냥 예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럴 수 있어요. 다음 중 태양 복사열을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조경 식재는 그럼 녹음수나 그늘 식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속하는 게 기상학적 효과다. 그래서 뭐 건축적 이용 효과냐, 뭐 기상학적 효과냐, 미적 효과냐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뭐 교과서에 태양 복사열을 조절한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조경 식재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녹음수를 식재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늘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바람을 조절한다. 그죠? 기상학적으로 바람을 조절한다. 그러면 뭐 바람막이, 우리가 바람막이 많이 하잖아요. 바람막이. 예, 뭐 바람막이 뭐 식재를 한다든가. 그래서 뭐 바람막이는 그 높이에 비례해서 바람을 조절하겠죠. 그다음에 강수라든가 습도를 조절한다. 그러면 수간 하부의 강수를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잎이 수분을 공기 중으로 이렇게 증산하는 것도 공중 습도를 높이는 거니까 뭐 습도를 조절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온도 조절이라는 건 식물이 대기 중에 열을 흡수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등등의 이제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미적인 효과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식물이 가지고 있는 조각물로서의 살아있는 조각물,
되는 거죠. 토피아리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형태적으로 잘 잘라 놓은 건데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장식적 수벽이라든가 뭐 조류나 소독물을 유인함으로 인하여서 좀 더 그 청각이 주는 어떤 미적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거라든가 뭐 구조물의 유화, 그 구조물이 너무 이렇게 회색 벽으로 덮여 있는 그런 구조물에 식재를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소프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벽면 녹화라든가 옥상 녹화라든가 뭐 하단 식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조물을 좀 더 유연하게 유화시켜준다, 뭐 소프트하게 해준다는 뜻이 되는 거죠. 푸르름의 효과는 그야말로 이제 뭐 물리적 효과, 심리적 효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푸르름이 주는 어떤 물리적 효과라고 하면 뭐 앞서 말한 공학적 효과하고도 서로 일맥상통하는 거고 기상학적 효과하고도 서로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푸르름의 효과라는 게 물리적인 효과가 뭐가 있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기후를 조절한다든가 뭐 그늘을 제공한다든가 대기를 정화한다든가 이런 게 푸르름이 주는 공학적 효과가 되는 거고 기상학적 효과가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심미적 효과가 뭐냐 그러면 이제 푸르름이 가지고 있는 심미적 효과는 이제 많이 얘기하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떤 활력을 제공해준다. 그래서 뭐 이렇게 녹색 식물이 있으면 뇌에 알파파가 제공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심미적인 어떤 효과가 주는 이제 푸르름의 효과죠. 그래서 푸르름의 효과를 이제 우리가 식재 효과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안에다가 모든 효과를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정신 건강에 미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그 뭐 의학적 효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더 해석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비네트가 얘기하는 이 효과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5가지 형태로 식재 효과를 구분해 놓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뭐 앞서 쭉 설명한 거니까 이 차트는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경 수목의 구비 조건 우리가 이제 식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경 수목의 구비 조건 정도는 좀 체크해놓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넣어놨으니까요. 뭐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이 여백 있는 자리에다가 좀 이렇게 코멘트 뭐 다 일일이 적을 필요는 없고요. 조경 수목의 선택은 전체 조경 공간의 가치를 좌우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식재의 위치나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해서 적절히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식재의 위치라는 것은 뭐 이 고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 뭐 차가 많이 다니는 위치라든가 뭐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해서 뭐 온도가 뭐 너무 추운 지역이냐 아니면 뭐 따뜻한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 조경 수목을 선택한 조건들이 달라지겠지요. 근데 일단 조경 수목이라는 건 간상 가치가 중요할 거고 거기에 또 실용적 가치도 더불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일단 옮겨 심어야 되는 수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식이 용이해야 된다. 이식. 그러니까 간상 가치, 이식 이렇게 몇 가지 짧은 단어로 코멘트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리한 환경 조건에 생육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내환경성, 그죠? 내환경성이 있어야 된다. 환경에 이제 그 자기를 레지스턴스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번식이 잘 되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것은 약간 상대적일 수 있는데 실내 조경에서 너무 식물이 번식이 많이 돼버리면 계속 솎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번식이 잘 된다고 해서 실내 환경이 또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번식이 많이 되어서 솎아냈다 이런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이제 어떤 공간 대비 또 번식도 좀 고려해봐야 되죠. 조그만 뭐 테라리움 용기에다가 예를 들면 식물을 심는데 번식이 너무 잘 되면 용기에 식물이 꽉 차서 오히려 더 보기 싫어지죠. 그럴 때는 번식도 잘 안 되고 자라는 속도가 더딘 식물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실내 식물인 경우에. 그리고 번식이 잘 되는 건 기본적인 거고 이제 다량 구입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병충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작업이 용이하고 경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겠다. 뭐 이런 것이 조경 수목의 구비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식 원리를 보면요. 간단하게 그냥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것은 수목의 형태, 그래서 수목의 형태의 특성이라든가 형태에 의한 설계적 특성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놓고 있는데 수목 형태, 수형은 전체 나무의 생김새를 우리가 수목의 형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수형은
그 위에 수간과 여기 수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간은 가지와 이제 잎이 그죠? 뭉쳐서 이루어진 부분으로 주로 가지의 생김새에 따라 수간 모양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간 모양을 이야기할 때 뭐 원형이냐, 구형이냐, 뭐 원추형이냐, 직립형이냐 이런 얘기 하게 되겠어요. 그다음에 수간은 나무의 줄기를 말하고 수간의 생김새나 갈라진 수에 따라 전체의 수형에 영향을 미치는데 뭐 이게 뭐 자연형이냐 뭐 아니면 능수형이냐 뭐 그죠? 직립형이냐 이렇게 그 구분하겠지요. 그래서 수목의 형태는 어쨌든 나무의 생김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목의 형태를 결정짓는 것은 수관과 수간이다. 크라운과 트렁크가 결정이 짓는 거죠. 그래서 수목의 형태를 특성에 따라 보통 분류를 하면 수고에 따른 분류는 이제 교목이냐 간목이냐 망경류냐 뭐 교목은 몇 미터 이상이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사실 그 참 의미가 없어요. 뭐 4m 이상이다 뭐 6m 이상이다 간목은 2m 이하다 뭐 대간목이냐 소간목이냐 중간목이냐 막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 놓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교목의 특징은 뭐냐면 교목의 특징은 그거예요. 이 지표면이 있으면 지표면에서 이렇게 수간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 그죠? 그 트렁크라고 보통 표현하는 건데, 나무의 기본 그 밑둥이 쭉 올라오면서 어느 선에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교목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관목류라는 거는 지표면이 있으면 지표면에서부터 이미 여러 개의 가지가 나오는 거를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간목이라고 하는 거고 망경류는 그야말로 덩굴성인 거를 망경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목이냐 간목이냐 망경류냐의 차이는 길이가 길다 짧다 뭐 수고가 높다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보편화되어져서 이야기하지만 그 형태적인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해 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수목의 형태는 수관과 수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주로 이 수관, 가지와 잎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지고 이제 원추형이라는 건 이제 끝이 살짝 이렇게 뾰족해지면서 이렇게 삼각형 형태가 되는 게 원추형이죠. 그래서 원추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나구송, 그죠? 메타세커이아와 유사한 나구송가의 나구송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전나무, 뭐 가문비나무, 주목 이런 것들이 원추형에 속하고 우산형이라는 건 좀 더 우산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조금 더 삼각형이 많겠죠. 그래서 편백, 하백, 반송, 뭐 층층나무, 왕번나무, 매화나무, 복숭아나무 이런 것들이 우산형에 가깝고 그 다음에 구형은 동그랗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구형이 있고 뭐 원형이 있는데 뭐 구형이나 원형이나 뭐 비슷한 말이라고 봐요. 그래서 구형은 졸참나무, 가시나무, 녹나무, 수수꽃다리, 화살나무, 회화나무 이런 것들 여기에 속하고요. 난형은 조금 더 타원형이 달걀형처럼 이렇게 길다란 걸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백합나무, 동백나무, 태상목, 개수나무, 목련, 버즘나무 이거를 수간 형태에 따라 이 식물의 형태를 구분해 놓는 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주형은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렇게 긴 원주 형태로 되어져 있는 거죠. 포플라나 무궁화가 원주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수종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배상형은 삼각형을 거꾸로 이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건데 느티나무가 대표적이고 단풍나무, 배롱나무 이런 나무들이 배상형에 해당됩니다. 능수형은 이제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그림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늘어진 형태 이거를 갖다가 아래에 축 처졌다 그래서 능수형이라고 하고 뭐 버들 종류가 여기에 속하고 실화백이 또 여기에 속합니다. 그다음 부정형이라는 거는 이제 가지 그 자연 수영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가 자유롭게 막 이렇게 난 거를 부정형이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보통 그 조경 수목들은 다 부정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조경 수목을 유럽에 가면은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데 인위적으로 인공 수영을 딱 만들어 놓잖아요. 사각형, 삼각형, 동그랗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 토피어리 이거를 이제 부정형의 반대말로 인위적이다 해서 인위형, 인공수영, 인위형. 뭐 인공수영 이렇게 인공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정형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자연수영이 되는 거죠. 자연 가지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도 손대지 않은 거죠. 자연수영 이렇게 되는 거고
포복형이라는 거는 눈양나무 같은 건데 이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거의 붙어서 이렇게 쭉 퍼지면서 자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눈양나무 종류들 많이 쓰고 있죠. 그 지피용으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수입되어진 것 중에 만경형은 이제 덩굴성이다. 이렇게 다음 이제 처음 조경 수목을 또 조경 식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생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웬만한 수종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막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을 공부하는 입장이면 이런 정도의 식물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경형의 식물이 어떤 거다. 여기는 알겠지만 꼭 외워두셔야 다음 중 뭐 만경형 덩굴성에 해당되지 않는 식물은 이렇게는 물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배상형이냐 능수형이냐 뭐 포복형은 또 많이 나오니까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출제자도 너무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운데 구형인지 아니면 또 이게 뭐 원주형인지 뭐 난형인지 참 구분하기 어려운데 내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형태에 의한 설계적인 특성을 보면은 하수형, 수직형, 수평형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요. 하수형이라는 건 시설을 지면으로 이렇게 모은다.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니까. 수직형은 이제 위로 이렇게 직립하는 이제 형태를 수직형이라고 하겠죠. 예. 높이에 제한적 느낌을 준다. 그다음 수평형은 이제 옆으로 이렇게 쭉 퍼지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공간의 넓이와 폭을 강조한다. 이렇게 형태에 의한 설계적 특성을 말할 때는 하수형, 수직형, 뭐 수평형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배식 원리의 수목의 형태를 이제 고려를 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배식 원리의 형태, 뭐 색채, 그죠? 질감. 우리 이제 책에서 지금 배식 원리에 지금 해놓고 있는 거는 지금 형태를 보고 있고, 형태. 그다음에 이제 뒤에 여러분 이제 지금 나오는 게 질감, 색채. 배식의 원리가 뭐 형태, 질감, 색채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구분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배식하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성, 식물 재료 표면 상태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질감을 이야기할 때 질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식물 재료의 표면이다. 만져보았을 때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촉감을 이야기할 때 이제 쓰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질감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식물 간의 이제 그 질감이 상당히 이제 비교가 되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아카시아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비교가 되고 느릅나무의 장가지와 상수리 나무의 작은 가지가 뭐 비교가 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질감이라는 것은 잎이나 꽃의 모양, 크기, 착색 밀도, 착색 상태 이런 것들이 질감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물을 바라보는 거리나 빛과 그림자 이런 것들도 이제 표현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질감을 거친 질감이다. 그러면은 이제 나무 중에서 벽오동, 태산목, 팔손이, 플라타나스, 고운 질감은 편백, 하백, 잣나무. 이 거친 질감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아무래도 그 잎이 크거나 그죠? 잎이 크거나 이럴 때 이제 좀 더 거친 질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잎이 작으면 또 고운 질감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친 질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질감을 얘기할 때 이제 잎이 질감이 뭐냐 그러면 잎이 크고 그죠? 잎이 크고 그 다음에 줄기, 눈 이런 것들이 듬성듬성해 있고 잎은 크고 줄기나 뭐 눈이나 뭐 이런 것 줄기 이런 것들이 듬성듬성 있을 때 질감이 거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착색 밀도가 이제 듬성듬성 있으면 크다. 크기가 크면 또 질감이 큰 거죠.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착색 밀도가 짱짱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두껍고 촘촘한 잎은 이제 질감이 곱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감을 결정하는 요소가 잎이다, 꽃이다, 크기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잎의 크기가 커야 질감이 크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식물을 바라보는 거리나 빛과 그림자 이런 것들도 질감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계절도 또 봄철의 그 식물은 굉장히 고운 질감이죠. 그런 전체적인 생육의 어떤 습성에서 나오는 식물의 연령에서 나오는 고운 질감과
또 이제 여름, 가을이 되면 또 겨울이 되면 특히 겨울은 굉장히 거칠어지는 질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잎이 다 떨어지고 하니까 보는 관찰자의 심리적, 물리적인 효과도 있겠다. 질감의 특성, 그래서 거친 질감, 고운 질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여러분 그 책자에다 거친 질감에다가 벽오동, 태산나무, 팔손이, 플라타나스 이런 정도 잎이 큰 식물들을 좀 몇 개 적어놓고 고운 질감에는 편백, 하백, 잣나무 이렇게 잎이 촘촘하고 작은 식물들을 좀 이렇게 적어놓거나 봄 식물 뭐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감을 이용한 시각 효과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색채는 질감이 거친 곳에부터 부드러운 곳으로 자연스럽게 식재는 질감이 거친 곳에서 부드러운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운 거에서 중간 거친 질감의 식재 구성 공간이 이럴 때는 가까워 보입니다. 예. 그리고 거친 것을 먼저 심고 고운 것을 저 뒤쪽에 심으면 공간이 멀어져 보이는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이것도 질감을 어떻게 식재하느냐에 따라서 질감의 시각적인 효과에 따라서 고운 것을 앞쪽에 놓고 그 거친 것을 뒤쪽으로 점점 가게 되면 공간이 더 가까워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조금 질감에서 이해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 방법은 맨 뒤쪽에 거친 질감을 일반적으로 맨 뒤쪽에 거친 질감을 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간이 가까워 보이는 거죠. 공간이 가까워 보이는. 맨 뒤쪽에 이렇게 심게 되면 공간이 가까워 보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심는 게 거친 거에서 고운 곳으로 이렇게 가서 공간이 멀어 보이는 게 시선 이동에 따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앞에 첫 번째 식물 잎 크기의 2분의 1 가진 식물을 3배주 배식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이 구성 방법으로 보면 지금 이 내용은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냐면 맨 뒤쪽에 거친 질감을 심었다라는 거는 맨 뒤쪽에 거친 질감을 심고, 그죠? 거친 질감을 이쪽을 맨 뒤쪽에 할까요? 여기다 거친 질감을 심고,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식물 잎 크기의 2분의 1을 가진, 이제 얘보다는 조금 더 크기가 좀 작은 것들을 심고, 그죠? 배식하고, 그 앞에 한층 고운 것들을 배식을 하고, 그 다음 맨 앞에 제일 고운 것들을 식재를 해서, 근데 하는 숫자를 여기 11주, 여기 7주, 그 다음에 여기 3주, 예, 그 다음에 맨 뒤쪽에 식물 이렇게 심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쭉 구성을 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하면 좋은 식재 구성 방법이 된다. 뭐 이런 아주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책에 보면은 뭐 수목의 색채라든가 뭐 정원의 구성의 식재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 나오는데, 자, 수목의 색채, 수목의 색채와 구성 방법, 잎에 얼룩 있는 수종, 그러니까 식물의 잎이 금색의 초록인데 금색의 얼룩이 있으면 꼭 똑같은 사철나무라도 금사철이라고 하고, 은색의 얼룩이 있으면 은사철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식나무도 있는데 남부수종인데 여기에 이제 약간의 이제 무늬가 들어있으면 보통 금식나무, 무늬 금식나무라고 해요. 금색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얼룩 있는 잎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간 줄기가 색채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또 우리가 수목 색채에서 상당히 귀하게 다루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얼룩이 담갈색 얼룩이냐, 뭐 젓갈색 얼룩이냐, 아주 뭐 깊이 들어가서 시험을 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간 줄기 그 수목의 줄기에 그 색채를 얼룩색을 따라서 좀 구분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담갈색은 모가나 배롱나무, 노각나무, 특히 뭐 이 모가, 배롱, 노각나무는 굉장히 좋은 뭐 조경수에 속하죠. 그 얼룩무늬 때문에. 그래서 모가나 배롱까지는 요즘 중부 지역에 많이 심고 있고, 노각나무 같은 경우는 남부 수종이긴 한데 요 최근에 노각나무도 중부 지방은 뭐 서울, 인천 지역으로 심는 걸 봤습니다. 수원 지역까지. 그다음에 청록색은 벽오동의 그 줄기가 가느다라면서 아주 청록색이 보기가 좋습니다. 소나무, 젓갈색, 주목은 이 주자가 줄기 그 겉이 안쪽에 보면 붉다 그래서 주목이에요. 그래서 젓갈색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우리나라 소나무가 약간 붉죠. 그다음에 흰말채는 관목류인데, 그죠?
아주 그 줄기가 겨울철 되면 더 빨개져요. 그래서 하얀 눈 위에 그 감목류가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와 있는데 빨간색으로 올라와 있는 그게 이제 흰 말채예요. 그냥 일반 말채가 있고 흰 말채가 있는데 흰 말채입니다. 그냥 말채 나무는 뭐 교목류로 크게 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피가 자작나무나 백송 같은 경우는 흰색이 얼룩덜룩하고 청록백색은 플라타나스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의 색은 조금 시험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계 수법은 뭐 자작나무 흰말채 배경에 상록수는 강한 대비 형성한다. 수피가 백색인 자작나무는 군식하여 경관 구성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수목의 색채에 대한 얘기고 설계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원 구성의 식재 방법, 아름다움으로서의 구성은 선면, 인면 식재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수의 구성, 식재구는 보통 기식 5그루 이상 수목을 한 단위로 구성한다. 연계와 대립으로 구성해라. 두 그루의 나무를 서로 접근시켜 식재하며 관련되어 보이고 거리를 두고 식재하면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대립, 조화의 연계 구성,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나 형태의 정원수 사이에 중립적인 형태나 나무를 심어 연계성을 줌으로써 하나의 구성을 이루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그 정원 구성에 대한 식재 배식에 관련되어진 것들, 정원수 배식법, 미적 표현법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조금 간단하게 되어 있긴 한데 뭐 이렇게 이제 정원 구성에서의 정원수 배식법과 미적 표현법에 따른 것들을 좀 고려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게 있고, 지금 식재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식생과 토양이라는 부분을 지금 다루게 될 건데요. 식생과 토양을 굳이 이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경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조경수가 식재되어지는 곳에 토양을 조사하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토성과 식물이 맞아야 또 그 조경수가 잘 생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토양은 물성이나 이하학성을 이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하학적인 성질, 뭐 물리적인 성질 다 그냥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하학적 성질이 다르고 물리적인 성질이 특별히 뭐 다르다. 물리적인 거는 물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하학적인 거는 뭐 이게 뭐 산성이냐 알카리성이냐 뭐 비료분이 많으냐 이런 것들이 이하학적인 성질이 되겠죠. 어쨌든 토성, 토양 입자의 조성에 따른 성질로 자갈, 모래, 미사, 점토 등의 함유 비율이다. 그럼 토성은 조금 물성적인 의미가 강하겠죠. 입자의 굵기. 그래서 자갈은 입경이 한 2.0, 뭐 조사는 2.0에서 0.2, 세사는 0.02, 미사, 점토는 0.002 이하 미리미리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이렇게 하는데 사토이면 공극, 물이 잘 빠지는 거고 식토는 물이 잘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진흙 함량이 사토보다 식토가 훨씬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진흙 함량이 많으면 그만큼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지 않고 공급량이 없어지고 토양이 단단해지는 그런 효과를 갖겠죠. 그래서 점토의 함량 기준에 따라서 토성의 구분이 있다 이런 얘기고, 식물을 생육시키기 위해서 적합한 구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떼알 구조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떼알 구조. 떼알 구조가 있고, 이제 뭐 우리가 그 홑알 구조, 반대말은 뭐 홑알 구조. 떼알 구조의 반대말은 홑알 구조. 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떼알 구조는 입단 구조라고 하고 얘는 뭐 단립 구조라고 하고 그러는데,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토양 안에 다양한 토양 종류가 있어서 그 구조가 그 다양하게 복잡한 구조, 뭐 모래도 있고 점토도 있고 낙엽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함께 있어서 이렇게 복합적인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걸 떼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호달이라는 건 동일한 종류의 토양만 있어서 그 토양에 어떤 그 복합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달 구조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생육하기에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떼알 구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양 경도. 우리가 경도라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치밀도, 경사도가 아니라 이 토양 경도는 물성에서 볼 때 치밀도가 되는 거죠. 토양이 얼마만큼 치밀하냐. 그래서 이 토양 경도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뿌리가 그 생장하는 데 필요한 어떤 토양의 치밀도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수치로 표현한 게 이제 이 토양 경도계 내에서
특히 뭐 비탈면 공사 시 식생공이 실시 가능한지 여부 판단 기준을 많이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비탈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토양의 경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식물을 심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경도가 높은 토양은 토양에 이제 경도가 높다라는 건 단단하니까 그 이렇게 손가락이나 이런 걸 찔러봐도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거는 뭐냐면 공극이 없다 그래요. 토양 경도가 높으면은 공극이 없다는 건 뭐냐면 공기나 수분이 들어갈 수 있는 양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식물도 식재해봐야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경도가 너무 높으면 공국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너무 단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치로 표현을 한 건데 보통 우리가 23mm를 기준으로 많이 해요. 어떤 책에는 뭐 21mm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23mm, 21mm 뭐 어떻게 뭐 상관없는데 여기 책에서는 23mm로 다루고 있으니까 23mm 정도가 되면 뿌리가 수월하게 침입하고 뭐 토양에서 식물을 식재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토양을 갖다 우리가 상급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토양의 그 경도가 너무 낮아요. 보통은 이제 한 10mm다.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경도가 소프트한 거냐면 손가락을 집어넣었을 때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랄까 부드러운 거죠. 너무 경도가 낮으면 손가락이 쑥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토양이 엉성한 거예요. 그러면은 엉성하면은 토양이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단단해야 너무 엉성하면은 뭐 물도 다 날아가고 또 지하수로 다 빠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쉽게 토양이 건조하고 메말라서 그 건조 피해, 뭐 한자로 한발이라고 하는데 그런 한발의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0mm 그리고 이제 한 15mm 정도 되면 약간 단단한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식물이 생육하기가 좋은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한 이제 23 정도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mm 이하면 뿌리 침입도 수월하고 식생 시공이 용이하다. 보통은 이제 21mm 정도가 상급이라고 보면 23mm 이하가 한 중급으로 보는 게 맞는데요. 그래서 23mm를 이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23mm 이상이 되면 한 하급, 이거 이제 하급. 예. 그다음에 27mm 뭐 이상이면은 완전히 뭐 하급이고 식물이 거의 자랄 수 없는 불량 이렇게 구분해 놓을게요. 그래서 23mm 이하의 중급 그리고 21mm 정도에서 상급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 23mm 정도만 되면 식물이 생육하기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양 성분은 이제 우리가 그 입당 구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때알 구조라고 얘기할 때 그 보통은 이제 토양의 그 강물질과 유기물질 이걸 합쳐서 이제 토양 입자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예요. 토양 입자. 토양 입자라고 표현하고 이게 이제 단단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고상, 고체다 이런 얘기고 수분은 이제 액상, 그다음 공기는 기체 상태, 액체 상태, 고체 상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각각의 비율로 보면은 광물질과 유기질을 합쳐서 50%가 되는 거고, 예, 이제 25. 그래서 비율로 보면 2대 1대1 이런 비율이 되는 게 좋은 때알 구조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광물질과 함께 유기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토양 수분은 여러분 책에 뭐 결합수, 흡수수, 모관수, 포장용수량, 유효수, 영구 유저점, 초기 유저점 뭐 잘 설명해 놓고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결합수라는 거는 하합수. 그러니까 그 토양에 결합되어 있어서 이거는 뭐 완전히 우리가 건조시켜도 그 토양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하학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죠. 그 수치가 뭐 pF 7.0 뭐 포텐셜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모간수, 모세간수 여기가 중요하겠죠. 이거를 유효 수분이라고 보고 있고 한 뭐 2.7에서 4.2다 이렇게 되어 있고 4.2 이상이 되면 이제 숫자가 커질수록 건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2 정도가 되면은 위조가 생기는데 이제 이 위조라는 건 식물이 마른다 이런 뜻이에요. 말라지게 되는 상태의 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포장용 수량이다, 포장용 수다, 뭐 이렇게 포장용 수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pF가 1.8일 때 가장 좋은 토양에 수분이 결합되어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중력수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토양이 이렇게 있으면 토양이 여기 다양한 토양이 있으면 비가 왔을 때 물을 줬을 때 이 토양이 이렇게 흡수하지 못하고 토양에 이게 공극이 있는데 이 공극이 무슨 공극이냐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공극이에요. 그러면 물이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공기로 쭉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밑에 지하수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지구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쭉 빠지는 물을 갖다가 중력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토양 입자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걸 갖다 이제 모세관수라고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쭉 표현하는 거고 영구 위조점이 이제 4.2가 되는 거고 이제 초기 위조점이 3.8이다라는 건 뭐냐면 초기는 3.8 pF가 되어 있는데 영구 위조라는 거는 식물이 말랐어요. 조경 식물이 말랐는데 물을 줘도 다시 회복되지 않을 때 이미 영구 위조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고 식물이 축 처져서 말라가지고 막 흐느적한데 물을 줬더니 다시 소생을 해요. 그런 초기 단계를 갖다 초기 위조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단어들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거고 수목 생육에 필요한 토양 조건은 보수성, 통기성, 흡비력, 점착력 이런 거 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 토층이 깊고 지하 수위가 낮을 것. 이 말은 뭐냐면 식물의 뿌리가 지하 수위가 낮아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땅 지표면이 있고 이제 나무가 이렇게 심겨서 뿌리가 이렇게 내렸어요. 그런데 지하 수위 보통 이 땅 속에는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렇게 물길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지하 수위가 높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A라는 점하고 이 땅을 수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렇게 있어 B라는 점이 있다고 하시면 여기가 지하 수위가 높을까요? 여기가 높을까요? 여기가 지하 수위가 높은 거예요. 땅 표면에서 높으니까. 그러니까 지하 수위가 높다라는 건 뿌리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쉽다라는 거죠. 뿌리는 물이 부족하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잘 찾아가요. 근데 지하 수위가 높으면 뿌리가 채 내리기 전에 물에 잠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식물에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하 수위가 높으면 안 되고 낮아야 된다. 그래서 토층이 깊고 지하 수위가 낮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토양 유기물 부식 함량은 아까 5% 정도, 5에서 20%라고 하는데 5% 정도. 토양은 입단 구조, 떼알 구조여야 된다는 거고 토양으로 치면은 단립 구조가 좋은 식양토, 양토, 뭐 단립 구조가 아니라 이제 떼알 구조가 돼야 된다. 입단 구조예요. 이거 좀 여러분 책에서 지워버리셔야 돼요. 단립 구조란 단어는 틀린 말입니다. 입단 구조.